자, 이제 24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리스 제공자가 여기다가 금융리스 채권이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금융리스 채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급 리스 자산 이렇게 썼죠. 선급 리스 자산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리스 이용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죠. 리스 이용자는 여기다가 금융리스 자산 여기다가 금융리스 부채 이렇게 썼다고. 리스 부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썼을 때 우리는 이 금융리스 채권에 대해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유효자율법을 적용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2월 31일에 리스료를 지급한다면 리스료를 받을 거예요. 이렇게 현금으로 리스료를 받게 되면 이 현금으로 받는 리스료 중에 일부는 이자예요. 이자 수익이에요. 자, 일부는 뭐냐면은 일부는 원금을 회수한 거예요. 금융리스 채권이라고 하는 이게 원금을 회수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24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가로 3번에 리스료 수수료가 보고기간 말을 보시면 가로 1번에 리스 제공자를 보면 리스 제공자가 수령하는 리스료는 금융리스 채권의 원금 회수액과 이자 수익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저게 원금 회수액과 이자 수익으로 구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자 수익은 어떻게 썼느냐? 언제나 유효자율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기초장부금액 곱하기 내재의 자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자 수익이 계산되겠죠. 그럼 나머지가 채권 회수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쪽을 보시면 금융리스 부채도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리스료를 지급하겠죠. 자, 리스료를 지급하게 되면 이 리스료 지급한 금액이 일부는 이자가 되는 것이고 일부는 이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는 뭐가 되느냐? 일부는 금융리스 부채를 상환한 금액이 돼요.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똑같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자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이 금액이 얼마겠어요? 장부금액 곱하기 내재의 자리겠죠. 똑같이. 물론 이제 이쪽에 있는 장부금액 곱하기 내재의 자리예요. 고모액 곱하기 내재의 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이 금융리스 부채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데 자, 둘 중 작은 금액. 자, 최소 리스료의 현재 가치하고 최소 리스료의 현재 가치 금액하고 공정 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했지만 대부분 다 이걸로 계산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증분 차입자를 사용하지 않는 한 다 이걸로 계산돼요. 그러면 이때 사용한 이자율이 뭐였겠어요? 내재의 자율이겠죠. 이렇게 당연히.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재의 자율을 할인해서 요 금액이 계산됐는데 요 금액으로 만약에 계산했더라면 요때 사용한 요 내재의 자율이 유효자율이잖아요. 할인율이 이 자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재의 자율로 유효자율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몰라서 증분 차입자를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때 이걸로 계산했다면 뭐가 돼요? 증분 차입 자리 내재 자리 된다 그런 얘기예요. 유효 자리. 그래서 여기 이 자리를 좀 다르게 써놨는데 242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2번에 원 리스 이용자를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줄에 최소 리스료를 금융원가와 금융리스 부채 원금 상환액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에 유효자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최소 리스료의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현재 가치 계산에 사용한 이자를 사용하면 되고 공정가치로 인식하게 되면 이자를 새롭게 계산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낼 리가 없어요. 우리 계산기가 다 망가져요. 예? 우리 계산기는 그런 제곱 3승 이런 거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 못 하거든요. 예? 우리는 이게 3년만 되면 요거와 요거를 갖게 해주는 이자를 계산하라 이러면은 계산기가 망가져요. 계산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낼 리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내게 되면 이자를 줄 거예요. 하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뭐가 돼요? 금융리스는 얘가 작아요. 네? 이걸로 할 거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쓰기 위해서 경우의 수를 다 제가 써놓은 것일 뿐이고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얘는 항상 이걸로 해요. 내재의 자율로. 이게 그러면 내재의 자율이 유효자율 거 아니겠어요? 장부금액 곱하기 내재의 자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거 계산해보면 나머지가 금융리스 부채가 되겠죠? 자 그때 요 이자 수익과 요 이자 비용이 요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일치하지 않겠어요? 이자율이 똑같아도 금융리스 부채와 금융리스 채권은 다른 금액이었잖아요. 그렇죠? 무보증 단종가치 때문에 다른 금액이었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금융리스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 금융리스 자산에 대해서 이제 감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이제 금융리스 자산에 대해서 감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자, 리스 기간이 3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리스 기간이 3년이에요. 3년. 여기 리스 기간이죠. 리스 기간. 근데 이 자산에 경제적 리스크가 있어요.
자, 경제적 내용연수가 몇 년이냐면은 4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리스 이용자는 이 자산을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이 자산은 4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3년이 지나면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3년이 지나면 리스 제공자한테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3년밖에 사용할 수 없죠. 그렇죠? 3년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3년 동안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하셔야 돼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은 자, 이게 리스 기간은 3년이지만 내용연수는 2년밖에 안 돼요. 경제적 내용연수는 이게 2년밖에 안 되죠. 자, 그러면 리스 자산을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2년 사용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몇 년간 사용할 수 있겠어요? 2년밖에 사용을 못하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얼마가 되냐면 2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국제 기준에서는 요거를 내용연수라고 하고 요거를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용어의 정에서 내용연수와 경제적 연수를 구분했잖아요. 경제적 연수는 이 자산이 끝까지 사용했을 때 사용하는 걸 경제적 연수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감가상각할 때 기간을 내용연수라고 한다. 이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안 구분해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구분해 줬어요. 자, 결론이 뭐죠? 자, 이 경제적 내용연수와 리스 기간 중 짧은 기간을 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둘 중 짧은 기간. 저번에 무형자산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이 뭐였죠? 경제적 내용연수하고 자, 법적 내용연수는 짧은 기간에서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경제적 내용연수는 사용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이잖아요. 법적 내용연수는 어떤 제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경제적 내용연수는 사용할 수 있는 실제 기간이에요. 리스 기간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제약이라고요. 그래서 둘 중 짧은 거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자산 쪽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둘 중 짧은 기간에서 산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자산의 취득원가가 있으니까 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을 해야 되잖아요. 자, 감가상각은 정액법, 정률법 다 돼요. 시험에서 정액법만 낼 뿐이에요. 이게 정률법도 되고 뭐 생산연비례 불가 다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복잡하니까 시험에서는 항상 뭐만 내면 정액법만 내요. 정액법만 내기 때문에 저 내용연수가 돌 중 짧은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잔존가치가 필요하잖아요,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무조건 보증잔존가치를 잔존가치로 봐요. 이 보증잔존가치가 있었죠? 그걸 잔존가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42페이지에 오시면 제일 밑에 박스를 보시면 박스 바로 위에 그 파란색 글씨 바로 위에 보시면 한편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있는 회계처리 바로 밑에 보시면 한편 리스 이용자는 리스 기간 개시일에 인식한 금융리스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야 한다. 감가상각 대상의 리스 자산의 감가상각 정책은 다른 자산과 감가상각 정책과 일관되어야만 한다. 어떤 걸 사용해도 좋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밑에 보시면 금융리스 자산의 소유권이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소유권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리스 기간과 자산의 경제적용 수준 짧은 기간을 쳐서 감가상각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 금액에서 보증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보증잔존가치가 잔존가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243페이지에 보면 그림 18-4를 보시면 거기 보시면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됐어요? 리스 기간과 경제적용 수준 짧은 기간을 쳐서 감가상각한다. 단 보증잔존가치를 잔존가치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리스 자산의 반환이 있는데 얘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 낸 적도 없고 리스 기준서에 설명이 없어요. 반환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여기다 해놓은 거는 바로 책전 기준대로 그냥 해놨어요. 우리나라 기준대로 해놨는데 기준에는 언급이 없어요. 시험에 낸 적도 없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필요도 없는데 객관식에서는 절대로 안 내요. 이런 거. 나중에 주관식 같은 데서 혹시 반환할 때 회계처리를 해봐라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주관식에서도 낸 적은 없어요. 여태까지. 네? 그래서 그 반환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번째가 좀 있다가 예제 1번을 해가면서 해보면 무슨 뜻인지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44페이지 오면 예제 1번에 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거기 보시면 예제 1을 보시면 가로 1, 2, 3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그 문제를 이제 해보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제 리스 제공자의 경우에 어떻게 됐냐면은 미래연금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244페이지 오면 가로 1번에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미래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리스 이용자는 미래연금의 현재가치로 팔아버린 거고 리스 이용자는 미래연금 현재가치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연금을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로 1번에 보면 2009년 1월 1일 날 리스기간 개시일인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거기 보시면 리스기간이 거기 가로 3번에 보면 리스기간이 3년이고 매년 12월 30일 날 34,170원의 리스료를 지급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자, 이게 3년인 거예요. 3년.
자, 3년 동안에 매년 34,170원의 리스를 지급해요. 34,170원의 리스를 지급하죠. 그 다음에 리스기간 종료 시점에 가로 2번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약정이나 염가매수권 약정은 없으며 리스기간 종료 시점의 잔존가치는 2만원이다. 잔존가치 중 15,000원을 보증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15,000원이 보증한 거고 5,000원이 무보증한 거예요. 그렇죠? 잔존가치는 보증 잔존가치와 무보증 잔존가치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요만큼이 뭐가 됐어요? 요만큼이 최소 리수료인 거예요. 최소 리수료. 자, 요게 뭐가 됐어요? 요게 무보증 잔존가치가 된 거죠, 이렇게 미래연금만 계산해 놓고 나면 자, 요 두 금액을 이렇게 현재 가치로 평가하게 되면 걔가 금융리스채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일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가로 1번에 리스 자산은 2008년 12월 31일 10만원에 신규로 취득했고 취득원가는 공정가치와 일치한다 그랬죠? 이걸 계산해 보시면 10만원이 될 거예요. 10만원이 돼요. 당연히. 거기 내재자리 10%라고 되어 있으니까 10%로 현재가치 평가하게 되면 이게 10만원이 된다고 정확하게. 그러면 자, 리스 제공자가 이렇다면 리스 이용자는 자, 요금의 요 최소 리스의 현재가치로 계산한 거죠. 요것의 현재가치로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금융리스 부채예요. 자, 금융리스 부채를 계산해 보면 이게 10%가 되겠죠. 이렇게. 10%로 현재가치 평가해 보면 245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이번에 리스 이용자를 보시면 96,243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96,243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자, 그런데 요 금액이 공정가치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공정가치가 1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 작은 금액이니까 10만원 중 둘 중 작은 금액이 되잖아요. 언제나 이 최소리수의 현재가치가 작게끔 돼 있어요. 내재절 할인하면. 내재절 할인했는데 공정가치보다 작지 않다. 그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물론 문제를 조작할 수는 있어요. 내 맘대로 그냥. 내 맘대로 조작한 게 아니라면 문제가 정교하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무조건 얘는 작아요. 이거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리스 제공자 입장을 먼저 해보세요. 리스 제공자 입장을 해보면 자, 2008년 12월 30일 날 리스선을 샀잖아요. 자, 산 얘기는 뭐 별 얘기 아니니까 245페이지 오면 제일 위에 오면 차변에 선급 리스자산 대변에 현금 이렇게 처리했죠. 자, 그리고 2009년 1월 1일 날 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선급 리스자산, 자, 10만원에 산 이 선급 리스자산을 외상으로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금융리스채권인 거예요. 10만원. 이렇게. 자, 요 금액은 뭐예요? 요 금액은 지금, 자, 미래연금의 현재가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이렇게 잊으면 안 돼요. 미래연금의 현재가치로 판 거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절대로. 할부 판매, 그냥 단순하게. 자, 그러면, 자, 2009년 말이 되면, 자, 9년 말이 되면은, 자, 우리가 리스료를 받을 거다는 얘기예요. 자, 리스료를 받게 되면 얼마를 받냐면은, 현금으로, 자, 34,170원을 받아요. 34,170원을. 그럼 여기다가 이자 수익을 인식하겠죠? 자, 채권이 있으면 이자 수익 인식해야 되잖아요. 자, 유유자율법을 무조건 적용하는 거예요. 현재가치 평가하면 무조건 유유자율법을 적용하는데, 유유자율법은 항상 똑같아요. 기초장부 금액 곱하기 유유자율이 실질이자예요. 그러면 여기는 기초장부 금액에다가 유유자를 이렇게 곱하면 10%의 유유자를 곱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자 수익이 계산되죠. 이자 수익이 얼마냐면 10,000원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24,17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이게 뭐가 돼요? 금융리스 채권이 되는 거예요. 자, 리스료는 이자와 원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자, 그러면 2010년 말을 생각해 보세요. 다음 연도가 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다음 연도가 되게 되면 리스료를 또 받을 거예요. 리스료를 또 받게 되면 자, 이번에 현금이 얼마냐면 34,170원의 현금을 받았죠? 자, 이제 이자 수익이 얼마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이자 수익은 얼마냐면 이렇게 계산될 거예요. 이렇게. 이자 수익이 얼마냐면 자, 제일 처음에 10만 원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24,170원을 회수했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됐어요? 자, 10만 원에서 자, 24,170원을 이렇게 회수했다고요. 170원을 이렇게 회수했겠죠? 자, 이렇게 회수하게 되면 자, 요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은 자, 75,830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요 금액에다가 10%를 곱하면 이자 수익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7,583원이 되죠. 7,583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금액이 금융리스채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스료에다가 실질이자만 빼면 금융리스채권이 돼요. 그래서 26,587원이 됐어요. 26,587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얘를 표로 만들면 그걸 리스 삼각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번에 이제 차변에 뭐예요? 이자 대변에 이자 수익, 현금, 현재가치 현체금 이렇게 쓴 게 현재가치 현체금 삼각표였잖아요.
이걸 표로 만들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리스 삼각표가 돼요. 리스 삼각표라는 게 별게 아니죠. 여기 구분, 이 일자가 있죠, 일자.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자, 리스료가 있겠죠, 리스료. 분계를 그냥 표로 쭉 쓴 거예요. 리스료. 이게 실질이자가 있어요. 이자가 있다고, 이자. 그러면, 자, 원금 회수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2월 30일 현재 장부 금액이 있는 거죠. 장부 금액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일자가 2009년 1월 1일 현재 장부 금액이 이렇게 있으면, 장부 금액이 처음에 10만 원 이렇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2009년 말이 되게 되면 리스료로, 자, 34,170원의 리스료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실질 이자는 기초장부 금액에다가 유의자를 곱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 됐어요? 10,000원 이렇게 되죠. 두 금액을 빼게 되면, 자, 24,170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10만 원이라는 금액에다가 24,170원의 원금을 회수했어요. 두 금액을 빼면은, 자, 75,830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다음 연도가 되면, 자, 2010년 말이 되면은 또 34,170원이 또 되죠. 자, 그러면 실질이자가 얼마예요? 여기다 또 10%를 곱한 거잖아요. 7,584원 이렇게 됐죠. 그러면 두 금액을 빼게 되면 26,587원이 돼요. 자, 여기서 두 금액의 차이를 계산하면 또 계산되겠죠. 이렇게 계속 쓰게 되면 이걸 리스 삼각표라고 한다고. 리스 삼각표라는 게 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스 삼각표는 여기다 리스료를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다 실질이자를 쓰죠. 두 금액의 차이는 원금 상환액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원금 상환액을 잘 보시면 이 금액에다가 미래 가치를 보내면 다음 연도 금액이 돼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항상 되는 건 아니고 이 리스료가 매년 똑같기만 하면 원금 회수액은 전년도 금액의 미래 가치가 돼요. 원금 상환액이. 자,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장부 금액들을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문제를 낼 때 2010년도에 이자 수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2010년도에 이자 수익을 물어볼 때 이걸 다 그리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2010년도에 이자 수익은 어떻게 계산해요? 2010년도에 이자 수익을 다 지워버리고 요 금액의 현재 가치가 이날 현재 장부 금액이잖아요. 유의자율법을 적용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가 장부 금액이에요. 그게 리스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날 현재 장부 금액을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 그 금액이 저기 있는 75,830원이 된다고요. 거기다 10%를 곱하면 여기 있는 이자 수익이 계산돼요. 그렇죠? 요 기간의 이자 수익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요 금액의 현재 가치 곱하기 이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리스 제공자예요. 자, 이제 리스 이용자는 이 회계처를 이제 거꾸로 한 것에 불과하죠. 자, 그러면 리스 제공자를 생각해 보세요. 리스 이용자를. 자, 리스 이용자를 생각해 보시면 리스 이용자가 이렇게 되겠죠. 자, 2009년 1월 1일 날, 자, 리스 이용자는 뭘 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리스자산을 샀어요. 금융 리스자산을. 얼마 샀냐면 저기 계산했잖아요. 96,243원. 자, 96,243원의 리스자산을 샀어요. 여기다가, 자, 금융리스 부채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냐면 96,243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미래연금으로 현재 가치로 샀다는 얘기예요. 외상으로. 그러면, 자, 2009년 말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현금으로 리스료를 지급하는데 34,170원의 리스료를 이렇게 지급하죠. 요 중에 일부는 뭐가 된 거예요? 이자 비용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금융리스 부채를 상환한 금액이 되죠. 자, 이때 이자 비용은 언제나 유의자율법을 적용하는 거니까 여기는 요거에다가 유의자율법을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10%. 그러니까 9,624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금융리스 부채가 돼요. 자, 나머지 금액이 금융리스 부채 상환액이 되는데 거기 246페이지를 보시면은 24,546원 24,546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를 표로 만들면 이거를 리스 상각표라고 한다는 게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 계산하고 나면 이 자산을 감가상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노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죠. 그러면 자, 리스 자산을 감가상각을 해보시면 96,243원이 있어요. 여기다 뭘 빼냐면 잔존가치를 빼야 되는데 보증잔존가치를 잔존가치로 보는 거예요. 저기 보증잔존가치가 15,000원이라고 했으니까 15,000원을 빼죠. 이렇게. 이걸 나누기, 자, 돌중 짧은 기간을 찾는 거예요. 내용연수 4년, 그 다음에 리스 기간 3년 이렇게 되죠. 그럼 3년에 걸쳐서 나누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계산돼요. 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시면 그게 얼마냐면 27,081원이 돼요. 27,081원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27,081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이거예요. 이자 비용이 얼마인가, 감가상각비가 얼마인가. 이게 금융리스 문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설날 특강 같은 거, 뭐 일일 특강 같은 거 하는 게 있어요. 이거 한 문제 풀어요. 리스는 한 문제 풀면 돼요. 이거 한 문제 풀고 뒤에 나온 판명에서 한 문제 풀고 딱 두 문제만 풀면 모든 계산 문제가 대비가 돼요. 어차피 매년 똑같은 거니까. 항상 내는 문제는 항상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산해 보시면 돼요. 다음 주에 얘기할 때 이걸 이제 객관식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 걸 한번 보시면 아, 요 두 개를 내는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뒷얘기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반환하거나 뭐나 이런 거 나오지도 않고 국제기준은 설명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마지막에 반환하는 거 잠깐 한번 해보세요. 반환하는 것만 마지막으로 잠깐 해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 지워버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워버리고 생각을 해보면 자, 금융리스 채권이 있어요. 자, 리스의 공자는 금융리스 채권이 있죠. 리스 이용자는 금융리스 부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금융리스 자산이 있죠. 자산이 있는데 감가상각까지 했으니까 감가상각까지 뺀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순액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뭐 여기다 누계액이 있었다고 해보죠. 이렇게 누계액이 이렇게. 자, 그런데 이 금융리스 채권과 금융리스 부채는 어떻게 한 거예요? 유의자율법을 적용한 거잖아요. 유의자율법을 적용하면 항상 뭐가 돼요? 미래연금의 현재가치가 돼요. 그러면 리스기간 종료 시점에 이 리스는 다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리스를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남아요? 이 두 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리스 제공자는 이 두 가지가 자신의 미래연금이었으니까 금융리스 부채는 마지막 날 딱 2만 원이 됐을 거예요. 그게 미래연금 현재가치니까. 그래서 금융리스 채권이 얼마가 됐을 거냐면 이게 2만 원이 됐을 거예요. 얘가 이렇게 잔존 가치가 됐겠죠. 얘가 이렇게. 자, 금융리스 부채는 얼마가 됐겠어요? 요 금액이 됐겠죠. 요 금액이 15,000원이 됐을 거예요. 얘는 자신의 미래연금이 아니니까 15,000원이 남아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보증잔존 가치만큼 이렇게 남아있겠죠. 자, 리스 자산은 얼마큼 남아있겠어요? 15,000원이 남아있었겠죠. 그렇죠? 잔존 가치를, 보증잔존 가치를 잔존 가치로 보고 감가상각을 끝냈으니까 딱 장부 금액 15,000원이 남아있을 거라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회계처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회계처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부채를 갚는 거예요. 부채를. 리스 이용자는 부채 15,000원짜리 부채를 갚는 거라고요. 이렇게. 부채 15,000원짜리 부채를 갚는데 자산을 줘서 해결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리스 자산을 줘서 해결하는데 리스 자산이 이게 장부 금액이 15,000원짜리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공정가치가 15,000원인 건 아니죠. 이 부채는 우리가 갚아야 될 현금과도 같은 거예요. 하지만 자산은 비화폐성이니까 공정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실제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실제 공정가치가 13,000원이라고 자료에 주어져 있어요. 가로 2번 자료 끝에 보면 리스기간 종료 시점의 잔존가치가 13,000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15,000원짜리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13,000원짜리를 줬으니까 2,000원이 부족하잖아요. 그걸 현금으로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그 부족한 돈을 여기다 현금으로 물어내요. 현금으로 2,000원을 이렇게 물어낸다고요. 부족하니까. 그렇죠? 예? 이 금액만으로는 대차가 딱 맞는데 요 금액의 공정가치가 15,000원이 안 되니까 15,000원까지는 물어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2,000원을 현금으로 물어내요. 이걸 여기다 보증 손실로 처리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246페이지에 오면 제일 밑에 보면 나와 있죠. 이게 보증 손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증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2,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객관식에서 나올 가능성 없어요. 이게 주관식 같은 데서 반환시 회계처리를 해봐라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이게 기준에는 언급이 없다. 이게 언급이 없어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서는 자, 채권을 회수하는 거예요. 채권을 자, 2만 원짜리 채권을 회수하는 거죠. 이렇게 2만 원짜리 채권을 회수하는데 뭘 했어요? 2만 원짜리 채권을 회수하는데 일단 자산을 돌려받은 거예요. 일단 자산을 리스자산 반환받았으니까 여기다 자산을 되돌려받았죠. 근데 이 자산이 13,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가치가 돌아올 때 공정가치가 13,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여기 7,000원의 손실을 봤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손상차손이라고 한다고요. 손상차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에서 2,000원 물어줬잖아요. 물어준 것만큼 여기서 2,000원 받았죠. 현금 2,000원 받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보증에 따른 보증이익이 된 거죠. 이게 보증이 2,000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24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밑에 회계 처리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 채권을 회수하는데 초점이 맞추는 거예요. 채권을 회수하는데
자산으로 일단 회수하면 되는데 자산의 가치가 부족하니까 손상처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받은 그 2,000원은 보증이익으로 인식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나라 현행 기준이고 요 바로 책정 기준에서는 이 두 개를 그냥 네팅해 버렸었어요. 국제 기준은 아무 얘기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단기손익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바로 책정 기준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봐요. 자, 요 회계 처리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건 나중에 주관식 하실 때 하시면 돼요. 객관식은 아까 일단 거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이자 비용이 얼마냐. 그거만 출제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247페이지에 있는 2번부터 얘기를 하죠.